2026년 6월 4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AD 64년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상당 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로 황제가 시를 짓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네로 황제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민심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러자 분노한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체포되어서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네로 황제의 정원 밤길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불태우는 등 끔찍한 집단 학살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명확한 타겟으로 지목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이에 대중이 동조하는 집단적 광기 어린 공격을 퍼붓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그 이후에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초인플레이션, 대공황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이 전쟁에서 진 것도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모두 내부의 적이자 사회적 기생충인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펼치면서 유대인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독일 나치당의 정교한 프로파간다, 즉 선동 정치에 설득된 독일 국민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집단적인 비난과 혐오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이웃이었던 유대인들의 상점을 약탈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동조했으며 결국 이는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사 최악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했던 일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는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현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과 이제 휴전 연장 그리고 핵 협상을 위한 임시 합의 논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회담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말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반면 이란은 이걸 부인하면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핵 문제인데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 제한이 이 협상의 핵심인데요. 아직 이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하면서 또 서로 공격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최근 이란의 군사시설을 추가로 타격을 했고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미국이 추가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 내부 분위기를 또 보면은 이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사무실에 공식 사임서를 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부인했는데 그만큼 이제 전쟁 이후에 IRGC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지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민간 정부 입지는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란이 전쟁 재건 비용으로 미국 트럼프한테 445조 원 정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준다고 합니까? 네, 최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이 협상안에 약 3천억 달러, 하나로 약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기금이 포함된 건데요. 하지만 미국이 직접 자금을 지원을 하지는 않고 대신 사우디나 UAE, 카타르 같은 이 걸프 국가들에게 요청을 해서 투자 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기금이 만들어질지 규모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누가 얼마나 낼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그 이란이 전쟁 상황을 핑계로 대규모 체포를 해서 처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란 전체가 아주 피비린 나는 그런 처형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로 누굴 체포하고 누굴 처형하는 겁니까? 일단 이 IRGC가 마치 이제 간첩들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치적 처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로부터 전시 상황을 구실로 대대적인 내부 탄압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란 정권이 체포한 숫자가 무려 6천 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최소 39건의 정치적 처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란 정부가 지금 체포하고 처형하고 있는 이 대상이 모두 이런 간첩이 아니라는 거죠. 반정부 시위 참가자나 언론인 그리고 인권운동가 소수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해외랑 연계됐다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고 있고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평범한 온라인 활동조차 이런 간첩 행위로 규정을 해서 사형 혐의로 적용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을 국가 안보 대응이 아니라 이런 내부 반대 세력을 척결하는 어떤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월 28일 날 그 전쟁 첫날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서 제거됐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이란에서는 하루에 평균 6명씩 처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도 역시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군요. 이란은 지난 88일간 인터넷을 차단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도 인터넷이 안 됩니까? 현재는 국제 인터넷 접속의 상당 부분은 복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즉 과거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인터넷을 감시하고 그리고 선택적 접속만 허용하고 VPN을 단속하고 플랫폼 통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터넷 복구가 자유화가 된 게 아니라 더 정교한 통제 체계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란 정부 내부에서는 이 인터넷 관련해서 딜레마가 또 있는데요. 경제를 살리려면 이제 해외 투자도 받아야 하고 국제 금융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개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권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열릴수록 반정부 여론이나 이런 시위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제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한 이 실용주의 개혁파 쪽에서는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란혁명 수비대 이 강경파 쪽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제시키안 대통령 사임설도 이런 권력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트럼프가 말리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레바논의 남부 지역 리타니 강 너머까지 계속 진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전략 욕중지인 보포르선과 보포르 능선을 장악했습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국경마을이 아니라 리타니강 북쪽에 위치한 고지대고요. 이스라엘이 2000년도에 이제 레바논 철수 이후에 26년 만에 다시 장악을 한 겁니다. 이 보포르 능선은 남부 레바논과 북부 이스라엘을 넓게 감시할 수 있는 고지대로서 이제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 움직임도 감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침투 경로를 통제할 수 있고 남부 레바논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주목해 볼 점은 이스라엘군이 이미 리타니강 선을 넘어서 자흐라니강 방향으로까지 진격을 했다라는 건데요. 단순 방어가 아니라 남부 레바논 내부로 더 깊이 진입해서 헤즈볼라 거점을 제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26년 만에 가장 깊숙한 진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보포르 능선 장악에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국경선 밖에서부터 밀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그 남쪽에 있는 보포르 능선 여기 장악한 거에 대한 전술적 의미 이거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조현 기자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바논 헤즈볼라도 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쪽 피해는 없습니까? 뭐 대규모 피해가 지금 계속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작은 피해랑 이제 한두 명의 사상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헤즈볼라가 수십 발의 로켓과 드론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긴장도 다시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공격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지면서 북부 지역 주민들도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하리아 같은 북부 지역 병원들은 주요 시설과 그리고 환자들을 지하 시설로 이동시키고 있고요. 일부 학교들은 지금 휴교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월요일이죠. 2월 3일 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휴전이 발표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 군이 그 레바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 지역에 점령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이번 휴전은 리타니강 남쪽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완전한 사격 중단 그리고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 이거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합의의 핵심은 남부 레바논의 리타니강 이남 시범 안보 구역을 리타니강 이남에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은 레바논 정규군이 단독으로 통제하는 그런 지금 합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를 포함한 모든 비국가 무장 세력이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구역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합의에 따라서 레바논군이 이 해당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합의가 나오기 직전까지 레바논군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계속 진격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베이루트 공격까지 지금 선전포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이걸 멈춰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레바논 전선이 계속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화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남부의 베이루트 공습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부 그 강경파 진영에서는 왜 멈췄냐, 헤즈볼라를 더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면서 네타냐후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고요. 근데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이 통화 내용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내가 아니었으면은 네타냐후 총리 당신이 감옥에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이루트 공습 확대에 대해서 미국의 이란 협상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미트 시갈이 공개한 네타냐후 측 고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통화가 긴장된 거는 맞지만 보도된 것처럼 개인 비난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레바논 휴전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은 진격을 멈춰야 하고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실제로 헤즈볼라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간에는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막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전화로 미쳤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설사 미쳤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외부로 알려지고 그게 우리나라 언론까지 보도될 만큼 나는 그 미국의 백악관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 이번엔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조현영 기자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하레디 청년들 이 징집 문제 때문에 조만간 또 이스라엘에서 조기 총선이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소식인데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 정당 샤스당이라고 이 당 이름이 샤스당이에요. 삭스핀이 아니고 샥스당. 샥스당도 자기 식구들 챙기기에 나섰다라고 얘기해요. 정통 유대인 정당이 자기 식구들을 챙긴다는 건 정통 유대인들 챙긴다는 얘기일 텐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수많은 예비군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수백일씩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왜 하레디는 징집을 면제받냐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와 법원이 이 유대인 신학교 예시바 학생들에 대한 징집을 점점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샤스당의 아리에 데리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대리는 최근 정부가 예시바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려고 하자 정부가 하레디 정당들을 샌드백처럼 취급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하레디 사회가 세금 저항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정치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데요. 네타냐후 연정 같은 경우에는 리쿠드당 그리고 샤스당, 하레디 정당 이런 정당들의 지지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레디 징집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연정이 흔들릴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징집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군대는 병력이 필요하고 또 정권은 하레디의 표가 필요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논란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이 병력 문제와 그리고 네타냐후 연정이 핵심 지지층인 하레디에 어디까지 보호할 건가 이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내각 중에 정통 유대인 장관들 중에 아주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또 재무장관이죠. 스모트리치 이 재무장관이 정통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북쪽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유대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 정착촌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더 우선시하고 있다. 정책을 먼저 그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우선시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어떻게 그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 어떤 식으로 세금을 지금 감면해 주고 있다는 거죠? 현재 스모트리치 측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정착촌 수십 곳을 새로운 세금 감면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인데요. 일부 지역은 소득세 공제율이 7%, 10%, 12% 수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법안에는 수십 개의 정착촌과 약 149개의 공동체가 포함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소득을 벌어도 정착촌 주민들은 일반 지역 주민들보다 이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스모트리치 측은 안보 위협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모트리치는 유대 사마리아는 단순한 정착촌이 아니라 전략적 핵심 지역이고 주민들도 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논란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현재 헤즈볼라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장기간 대피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사업장도 무너졌고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 예산과 세금 지원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왜 헤즈볼라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 북부 주민들보다 정착촌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모트리치가 정착촌 운동권 출신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네타냐후 연정이 핵심 지지층인 그 정착촌 유권자들을 우선적으로 챙긴다 이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끔찍한 소식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지금까지 약 2년 반 이상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한 달 뒤네요. 이스라엘 사해 인근 지역에서 동성애 페스티벌 대규모로 열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길래 이번 페스티벌 규모 대규모라고 하는 겁니까? 이번 행사는 일반적인 프라이드 퍼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사해 일대를 4일 밤낮으로 하나의 프라이드 시티로 만드는 대형 축제인데요. 주최 측이 아예 중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LGBTQ 축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 이름은 프라이드 랜드고 6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규모를 보면 호텔 15개와 해변 단지, 대형 공연장까지 동원해서 24시간 동안 공연이랑 파티를 진행하고 문화 행사까지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사해에서 이 동성애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매년 연맘때쯤에 이스라엘의 그 제일 큰 경제 도시 텔아비브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열렸어요. 이때는 30만 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하여튼 텔아비브가 그 기간 동안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데 이번엔 그래도 저 사해
깊은 이 사막 속에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사람들이 없는 데서 지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실제로 성경상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기서 몇천 년 만에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나간 행태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이스라엘 국민의 74%가 이스라엘 국민들의 74%가 LGBT 커뮤니티의 완전한 법적 평등을 원한다, 지지한다. 하여튼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뭔 소리입니까? 이거는 한국 기독교인이 들으면 의외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생각하면은 이제 유대교 국가, 보수적인 사회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실제 이스라엘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74%가 LGBT 공동체의 완전한 법적 평등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답했고요. 또 67%는 동성 커플의 부모 권리 인정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64%는 LGBT 시민 결혼, 그러니까 이제 비종교적 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정당 지지층별 결과가 있는데요. 조사에서는 야권 지지층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층 지지층에서도 76%가 와우. LGBT의 완전한 법적 평등을 지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좌우를 떠나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서 지금 LGBT 법적 평등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요즘 계속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 유대인들 저주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열을 입고 있는데 이 소식 들으면 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을 가질까 봐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적 요소들도 많이 포함. 뭐 사람 사는 데니까요. 네. 자, 예루살렘에선 또 유대인 청소년과 아랍인 청소년이 음악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연출됐다고 하는데 어떤 공연이 시작되었길래 그러죠? 최근 예루살렘 동서양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청소년 음악 프로젝트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청소년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 건데요. 이 행사는 제1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심포지움으로 공연에는 유대인과 무슬림, 기독교인과 드루즈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의 9세부터 20세까지 약 8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6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다고 합니다. 공연은 텔아비브 야포 음악센터에서 열렸고요. 참가자들은 수개월 동안 함께 연습한 뒤에 공연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유대 음악과 아랍 음악을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두 전통을 융합한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무대 뒤에서는 이 유대인과 무슬림과 이 기독교 청소년들이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서로의 음악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오케스트라는 정치나 종교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이 공통 언어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청소년들에게는 희망과 그리고 위로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라기보다는 유대인과 아랍인 청소년들이 함께 연주하고 함께 무대에 서면서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무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아랍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공연을 한다든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산다든가 함께 어떤 공동 프로젝트를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몰라서 그렇지. 자,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자지구 인근에 지금 농장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PTSD라고 하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농장이라고 하는데 치료 목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농장을. 누가 이런 농장을 운영하는 겁니까? 네, 일종의 치료 목적인데요. 이 일반적인 상담센터나 병원이 아니라 농사나 자연을 통해서 이 PTSD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그런 농장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10월 7일 전쟁 이후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그리고 민간인들까지도 이 PTSD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었는데요. 특히 가자지구 인근 지역은 하마스 침공이라든지 로켓 공격이라든지 납치 사건이라든지 이 장기간 대피 생활을 계속 직접적으로 경험한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
상처가 더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농장을 만드는 단체가 바로 리몬 농장 협회인데요. 이 단체는 원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PTSD 환자 그리고 군인, 예비군, 전쟁 피해 이제 받은 이 주민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단체가 설립자 개인의 트라우마 경험에서 시작됐다라는 점인데요. 설립자 나흐만은 과거 테러로 인해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하고 정신적 충격을 겪었는데 자연과 농업 활동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이 나무를 심고 그리고 작물도 가꾸고 자연 속에서 시간도 보내는데요. 단순한 농업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 회복과 재활이 목적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가다지구 접견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농장 2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전쟁의 상처가 무너진 건물만 복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핵심을 찝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참가한 참가자들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따뜻한 소식이에요. 이란의 예술가들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전시회가 준비됐을까요? 네, 이번 전시회 테마는 테헤란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기억이 유럽과 예루살렘을 거쳐서 오늘날 텔아비브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파리데 골바하르라는 84세 화가인데요.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이번에 텔아비브에서 개인전을 열게 된 겁니다. 파리데 골바하르는 이란에서 태어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란계 유대인 화가인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현재 이란에서 온 예술가의 전시라기보다는 이란 출신 이스라엘 화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전시에 가깝습니다. 전시 제목은 비욘드 가든이라고 해서 정원 너머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7월 11일까지 텔아비브 아티스트 하우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 속의 이분의 인생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건데요. 어린 시절 테헤란의 집의 정원 그리고 유럽에서 보낸 시절과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햇빛이나 풍경이 한 작품 안에 함께 등장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 눈길을 끄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전시는 지금 한 이란계 유대인의 이 삶과 그리고 정체성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전시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회에 관심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네. 갔다 오세요. 자, 이번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이 한 150개 이상 생겨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가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건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3D 프린터로 집을 순식간에 뚝딱뚝딱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집 한 채 짓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대형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집의 벽체와 구조물을 층층이 출력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주택 골조를 4일에서 7일 안에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 속도가 이제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셈이죠. 더 놀라운 건 비용인데요. 인건비와 자재 낭비를 이제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건축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주택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3D 프린팅 주택은 다른 나라들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방산 기술과 센서 기술, AI 기술을 결합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벽처럼 단순히 콘크리트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군사시설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이 특수시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다른 나라의 단순 주택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인데요. 단순히 집을 빨리 짓는 걸 넘어서 AI와 로봇 기술이 건설 산업까지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3D 프린팅이 제조업을 넘어서 이제는 건설업까지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집을 한 채 짓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방산 기술, AI 기술 또 센서 기술까지 하여튼 뭐 생각하는 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 조현영 기자와 만나보도록 하죠. 요셉 술람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1946년에 불가리아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2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세파르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어떻게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와를 믿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이 주변에서 완전히 이 가문에서 족보를 파낼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레드 TV에서 지난 1년 동안 토라 포션 강의도 해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하프타라를 또 6개월 동안 공부를 또 우리한테 해주셨고요. 또 소선지서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셉 술람 장로님의 권유 때문에 데이빗 에치스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신약 성경, 그 유명한 유대인 신약 성경을 번역하셨게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요셉 술람 장로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분이 브레드 TV에 온다라는 거, 한국에 온다라는 거.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요. 협상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협상 프로그램을 보면 투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에요. 이거를 재개방하면은 제한적, 가역적 경제만을 허용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가역적입니다. 만약에 재개방했다가 또 닫아버리면 이제 다양한 이제 지원책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핵 프로그램 협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핵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라는 그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많아요. 뭐 공화당 강경파들, 예를 들어서 네오콘들은 이거 뭐 전쟁 뭐하러 했는가, 이거 오바마랑 뭐가 다르냐 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쟁에 무임했다라고 양쪽에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뭐냐면 이제 이란을 갖다가 밀봉 상태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괴사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협상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 구조로 이렇게 장기전으로 간다는 식이죠. 그런 식의 속내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금 저수지가 마를 정도로 이슬람 공화국 생긴 이후 가장 처참한 경제적 상태, 파괴적인 경제 위기에 놓였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의 이런 경제적 파탄 상황까지도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적 공격을 넘어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마저도 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캠페인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이 캠페인에 투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픽 퓨리로 대표되는 이제 군사적 타격이 있죠. 이거 물리적인 산업시설이나 이런 파괴하고 군사시설을 파괴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이드가 뭐냐면 이제 바로 에코노믹 퓨리, 경제 전쟁을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군사적 타격은 이제 전쟁부 장관이 픽 헤세스가 주도했다면은 그 딘케인 합참의장이랑, 이번에 경제 전쟁을 주도하는 게 베센트예요. 그래서 이게 에코노믹 퓨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 입을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데, 이 에코노믹 퓨리의 그 메커니즘이 참 대단해요. 지금 현재 이란의 경제 상태는 뭐 화폐는 과거에도 뭐 설명드렸지만 휴지가이 됐어요. 올해 초에 145만 리알이었던 게 달러당, 지금은 현재 187만 리알까지 이제 폭증했어요. 그러면 더 휴지가이 된 것이죠. 그 의약품 가격은 400% 지금 인상했고, 인플레가 살인적인 인플레이고, 노동시장도 거의 파괴가 됐어요. 이제 왜 일자리가 없어요. 산업시설이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에코노믹 퓨리, 경제작전의 이 메커니즘의 핵심 파트가 뭐냐면 산업 기반 시설 파괴입니다. 즉 지금 현재 그 이란의 가장 최대, 우리로 치면 포스코에 해당되는 최대 철강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거의 2만 7천 명의 숙련 노동자가 지금 사실상 고용 위기를 받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강 그 회사가 공장이 멈출 위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섹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0억 달러의 수출이 이제 수익이 차단되니까 이것도 개점 휴업 상태고, 그 다음에 하르그 섬이 지금 봉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 약 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전 메커니즘이 왜 중요하냐면 석유화학 섹터랑 철강 sek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철강 제조에는 석유화학 원료가 필요하고 반대로 석유화학 플랜트에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철강 제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연결고리를 갖다가 부셔버린 게 이번 에코노믹 퓨리의 작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딱 정조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드론도 생산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캐시로 정권에 어떻게 보면 운용자금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밟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 퓨리가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군사적 타격하는 이런 뉴스 화려한 장면은 없지만은 더 치명적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그 경제적 압박 작전 중에 하나가 그 이란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란의 자금줄인 중국을 향해서 그 중국의 중소 정유사와 또 그림자 금융망 여기를 향해서도 이 트럼프의 경제적 압박이 시작됐죠. 그렇죠. 이제 물리적 타격이 수출을 막았다면 이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제 망을 제거할 차례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란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중국이 이제 다양한 회피 경로의 조력자로 지금 찍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홍리 석유화학을 통해서 원유 이런 수출입을 이제 세탁을 하고 더스아이와 창광 위성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란한테 이제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번 에피퓨리 작전 때도 미국의 어떤 미군 기지의 동향 파악을 이제 중국이 제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감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전 이코노믹 퓨리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드론 발사대 이런 걸 군사적으로 타격했다면 이제는 중국에 관련된 이제 이런 그림자 금융망, 거기에 대한 쉘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이거에 대한 제재망을 이제 확실하게 투망식으로 저인망식으로 이제 타겟팅 걸어놓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서 이게 뭐냐면 향후 제재 리스트는 점점 확장되는 추세예요. 근데 최근 해외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뭐 이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멍 숭숭 뚫렸다. 이 봉쇄 정책이.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4월 15일 이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경제 퓨리가 확실히 선전포가 되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뉴스로 보도해가지고 뭐 고체 연료가 들어왔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4월 15일 이전 상황이고 지금은 거의 뭐 밀봉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자택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하루 약 1억 7천만 달러 손실을 얻고 있고 지금 협상 조건에는 대리 세력이 없어요. 왜? RDC를 갖다 파산시키면 대리 세력한테 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전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이거를 좀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력전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전쟁하던 그 3개월 동안 이란을 군사적으로 그렇게 집중 공격해서 거의 무능화시킨 이후에 지금은 이제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이란의 목줄을 지금 흔들고 있고 심지어는 이란의 자금줄인 중국의 그 중소 정유사 그리고 또 그림자 금융까지 이렇게 목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쥐고 흔든 다음에 그 다음 작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들고 나면 이제 어떤 형태는지 합의를 해야겠죠. 이제 협상을 나와서 뭐 MOU 합의를 하든지 핵먼지에 대한 완전한 제거에 합의를 하든지 혹은 이제 뭐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 가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마인드냐? 1991년 이후 사담 후세인을 고사시켰던 봉쇄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을 그냥 삶아버리겠다는 것이고요. 이른바 이게 이제 네오콘들이 비판하는 게 그럼 이게 오바마의 JCPO의 포괄적 제재 완화랑 방식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죠. 이거 성과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건을 너네가 받아들이면은 조금 이제 경제 제재 밥을 주겠다는 거죠. 이른바 삼각김밥을 준다고 하면은 상 주고 말 안 들어 요번처럼 어제 오늘 통해서 또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쟁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 안 들으면 패고 안 되면 이제 좀 말 잘 들으면 이제 삼각김밥에서 이제 주먹밥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통제해서 괴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이 롱텀 전략이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 난 신경 안 써. 뭐 이런 거예요. 2년 반이 남았고 요번에 그 제재가 어떻게 보면 역대 제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미국도 이런 제재를 경제 제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완전 밀봉 사태로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은 장기적으로 괴사시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그 전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화와 그 협상의 대상인 이란이 지금 극심한 혼돈 속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 이걸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일단 뭐 하메네이 다음으로 그 권력을 이어받았다라는 그 모스타바는 뭐 지금 전혀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얼굴을 일단 안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대화 창구였다라고 하는 그 의회 의장 갈리바프 이란에서 또 그 갈리바프는 실질적인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지금 미국은 그렇다면 이란에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이게 온건파 강원파 대결이라기보다는 IRGC 혁수대 출신의 그 4인방 간의 경쟁 구도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일타로 이제 1순위로 나온 게 갈리바프였는데 이번에 약간 실권 내지는 약간 영향력이 없다라는 게 현지 매체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4인방 체제에서 이제 갈리바프하고 경쟁하는 2, 3위 있어요. 그게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그 넘버 2가 누구냐면 IRGC 현직 지금 총사령관입니다. 현직 총사령관 바하디인데 지금 이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존재해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내무장관도 했고 국방대학 총장도 했고 약간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IRGC의 핵심 그룹들의 그 지지세를 못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군요. 저 사람인데 예. 핵심 지지세 그걸 못 받고 있는데 그 4인방 중에 또 한 사람이 전 IRGC 총사령관인 자파리랑 연대를 맺은 겁니다. 그 자파리의 강점은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청년 장교단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갈리바프를 이제 내몬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의회 의장인 그 갈리바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갈리바프가 이제 과거에 이력이 좀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외 매체에서 많이 나왔듯이 IRGC 수뇌부들의 그 부패 상들이 나왔죠. 이 부패의 화신이에요. 이 사람이 갈리바프 의장이.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제 IRGC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PLA처럼 모든 사업 이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권 내용의 통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2018년에 그 도덕적 결함이 이제 노출돼 있고. 또 지난 그 경제 위기 속에서 아내와 딸이 터키에서 고가의 명품 유아용품 샀다고 하고요. 또 그 아들이 호주에서 부동산 수익 장기 체류를 하면서 이렇게 그 약간 하마스 같은 그 부자 행각이 드러난 거예요. 이란 국민들 경제가 피폐해져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쟤는 약간 부패한 수구 기득권 구태 세력이라고 약간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내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되게 안 좋아요. IRC 내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외에 있는 시민군을 논외로 하고 이제 권력 내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치적 기회주의고 양지만 쫓아다니는 이제 뭐 약간 리브랜딩하고 이런 강경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기회주의를 찍힌 거죠. 이번에 이제 그 기존의 넘버 2였던 바이디와 넘버 3의 자파리 합작으로 약간 물러났습니다. 구도가 부패 수권대 신진 뭐 청년 장교단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죠. 지금 뭐 이란은 극심한 가뭄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도 지금 엉망이고 뭐 경제적 그 파탄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데도 IRGC의 그 최고위층 자녀들은 다 지금 미국 가서 호화 생활하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걸 또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뭐 갈리바프나 뭐 갈리바프만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 지금 현재 이란의 그 바하디 자파리하고 갈리바프의 그 세력 다툼 이란의 앞날에 대해서 예측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에픽 퓨리와 경제 퓨리를 통해서 조금 IRGC가 철을 드나 했더니 더 자폐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바하디 총장과 자파리 전 총장과의 그 결합은 뭐냐면 이른바 강경 순혈주의 그 어떻게 보면 시아파 그 원리주의로 더 이제 자폐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하메네이보다 더 원리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리바프는 약간 그 부패한 올리가키라 해가지고 이런 대립구도로 됐고 더 순혈주의로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대 교체다. 젊은 세대인데 더 또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가치관 전쟁이고 노선 투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파리라는 인물의 그 이름이 이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이란 내부 문제를 얘기할 때는 자파리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자파리라는 사람이 전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총사령관이었다가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카미아 탈라라는 조직의 본부 수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파리가 수장으로 있는 바키아 탈라입니까? 카미아 탈라입니까? 바키아 탈라. 바키아 탈라 뭐 하는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바키아 탈라가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핵심 우리 그 이스라엘 공격하는 해외에서 공작 부대,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치면 정찰 총국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대가 잘 우리가 과거에 설명해드렸지만 쿠두스 사령부이죠. 이거의 국내 파트가 바로 바키아 탈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시지를 통제 지휘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 바키아 탈라 본부는 단순히 문화 교육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IRGC 쿠두스군과 동등한 파워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최종 병기고요. 그 젊은 청년단입니다. MZ 세대 이제 신정 체제 애들인데 80만 개의 소그룹을 갖고 있고 그 요원들이 400만 명의 요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이란 국민들 탄압한 애들이 이쪽 소속 사람들입니다. 80만 개의 소그룹과 병력수라고 표현하겠지만 민병대 회원이 멤버십이 400만 명. 와우.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제 이란 국민을 통제하는 그 절대적인 그걸 확시하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자원단체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혁명 수비대의 최종 병기라 할 수도 있죠. 그 정치적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정치공학에도 이제 정치 공작에도 이제 참여를 하죠. 대표적으로 지난 부정선거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정선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리바프가 시장 선거 나왔을 때 이 조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갔다가 선거에서 떨어뜨려 버린 그런 전력이 있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국민들한테 테러도 강하고 정치 공작도 개입하고. 그러니까 내치 안에서는 쿠르스는 해외에서는 명성을 날리지만 국내 파트에서는 최고 병력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보기관과 신정체제가 결합되어 있는 청년 장교단, 이게 가장 이제 좀 독한 집단인데 이걸 이제 자파리가 이제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이디 총장하고 이제 빠따를 친 거죠. 이제 서로 결합하자. 어떻게 보면 최종 병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란 민초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각이 드러났어요. 누가 실세인지가 이 바칼리아 본부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동안 그 미국이 대화 상대로 생각했던 이란의 의회 의장 갈리바프, 이 갈리바프를 이제 밀어내고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바하디인데 이 바하디가 바키아 탈라라는 조직, 그 이 전국에 80만 개의 소그룹을 갖고 있는 바키아 탈라의 수장인 자파리. 그러니까 그 바하디와 자파리가 연합을 해서 이제 이란을 이끌어갈 것 같은데 이 두 인물의 연합 앞으로 이란의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하메네이보다 더 자폐적이고 더 강경하고 와우. 더 세상과 고립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안보 신권 체제, IRGC 주도의 안보 신권 체제죠. 예전에는 그래도 하메네이 눈치라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면에 나서야겠다. 청년 열혈 장교단, MG 장교단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과 협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이란이 이렇게 쉽게 주저앉거나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대안이 또 있었군요. 자, 결국은 이란의 미래, 이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사 조직이 완전히 이란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과 합의를 하자니 그동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 누려왔던 경제적 독점 이걸 아무래도 미국한테 많이 뺏길 것 같고 또 합의를 안 하자니 지금 뭐 이란의 경제가 지금보다도 더 엉망이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죠. 타협하냐 아니면 지속냐 결사항전하냐. 근데 지금 지도부를 보면요 결사항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타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메네이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약간 자폐적인 신정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랑 타협을 한다.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연대는 깨져버리죠. 왜? 미국이 이제 제일 큰 악마거든요. 새끼 악마가 이스라엘이고 큰 악마가 이스라엘인데 이건 이념 노선 자체가 붕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IRGC 붕괴를 이어질 수 있고 타협안을 하더라도 그러면 지속을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이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뭐 박해하려고 뭐 신정체제고 하간에 너네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돈 없으면 운영이 되겠냐라는 거야. 그 돈을 지금 끊어버리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갈될 거예요. 세파은행이 이제 파산하듯이 은행이 파산하듯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IRGC 혹은 경찰, 정규군, RTC 간의 이제 세력 다툼이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느 길을 선택해도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어떻게 보면 신안보 신권 체제는
더 이제 그 파국이 더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반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강도의 제재로 강도로 가면 아마 해체될 걸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얘기했던 모자이크 독트린이 이 바칼리아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거든. 병창 군수가 안 되면 돌아가지 않는데 그 돈이 다 끊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에픽 퓨리 작전은 RC 간 분열, 경찰 간 분열, 정규군 간 분열을 획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길 A 타협안 B안은 가더라도 결과값은 정해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죽게 돼 있다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첨부시키려면 IDC를 갖다가 음식물 분쇄기에 집어넣고 지금 고온 입자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외신 보면은 마치 뭐 트럼프가 실패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종말은 없고 갈 때까지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앞서 이유진 PD가 그 일부에서도 리포트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투 상황이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하지 않는 대신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걸로 일단 합의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남부 레바논에서 계속 그 이 작은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5월 31일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보포르 요새 능선 여기를 탈환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보포르 능선을 탈환했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나타니강 이북에 이제 보포르 능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 나바티에 마르자윤 양쪽 어떻게 헤즈볼라의 입구 병창 기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루트에는 이제 본부가 있지만 실질적 병력이 돌아오면 저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보포르 능선이란 고지대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골란공원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보이는 완전 높은 지대에서 이제 감시 타천을 내려볼 수 있는데 여기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지난 5월 31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나타니강 이남의 50%를 장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베이루트는 사령부만 남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 거의 처단 킬체인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약간 선거 시즌이니까 베이루트 폭격 안 한 네타냐후를 욕하면서 극좌파들이 막 만들어내요. 북부 주민들을 자꾸 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보포르 능선 장악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요번 헤즈볼라의 전쟁과에서 구분능선을 넘은 거다. 왜냐하면 핵심 나타니강 50%를 장악했거든요. 그럼 버퍼존이 엄청나게 걸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걸려버리거든요. 핵심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번 전쟁은 이기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극좌파나 저쪽 정치 시즌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베이루트 폭격하는 거 트럼프한테 바른 말 못한 네타냐후 쫄보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고 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일단 그 보포르 능선의 점령이 결국 헤즈볼라의 군수 보급과 또 작전 네트워크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포르 능선은 단순한 고점이 아니라 9마일에 거쳐져 있는 능선이에요. 그 전략적 장벽이죠. 일종의 마리 장벽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나타니강과 나바티의 공원을 조망하는 9마일의 능선에 있고요. 지형적으로 우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와 레바논 후방을 잇는 관통문을 갖다 딱 그 정도 혈도를 잡은 거거든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엄청난 이게 전략적인 쾌거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곳을 먼저 이제 점령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헤즈볼라가 이 광섬유 케이블 기반의 드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위협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겁니까? 그것도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헤즈볼라가 파해법이 나왔다 해서 뭐 광섬유 드론인데 이게 이제 기존 주파수 제밍을 회피하고 매우 낮게 비행하며 실질적으로 피해는 발생했어요. 최근 11명의 이스라엘군 사상자를 발생시키는데 전장에서 큰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현지 안보 전문가인 아메드 코인은 이거는 그냥 뭐 전략적 패배가 아닌 해결 가능한 전술적 문제고 아연빈 등등 여러 가지 조치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는 그 담론을 설파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보포르 요새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게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고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화력 투사각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를 투명한 어항 속에 놓고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같이 AI 시대에도 오히려 이 고지대로서 하면서 이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정찰 분야에서 거의 뭐 타겟팅 그대로 돼요. 실시간으로. 정찰도 그만큼 빨라지고 공격 타격도 그만큼 빨라지고 못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오히려 베이루를 타격하지 않아도 군사적으로는 거의 승리에 가깝다고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7년 그 6.1 전쟁 이전에는 골란권이 시리아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란권이 높으니까 높은 곳에서 시리아가 포대로 이 대포를 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들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 골란권을 점령하기 위해서 6.1 전쟁 때 아예 그냥 골란권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주 그 보포르 요새가 능선이 그런 골란권 같은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그 외교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그 보포르 능선을 점령한 것이 지금 이 미국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이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그 지렛대를 주는 효과죠. 왜냐하면 전장에서 획득한 지형적 이점을 통해서 외교적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 말뿐인 협상 사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현장 지리적 상황을 반영하는 이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독자적 행동을 좀 과시하는 겁니다. 원래 나타니강 이남은 유엔 안보리 1701호에 따라서 거기서는 이제 헤즈볼라가 비무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관찰하지 않죠. 유니필도 못 하고 레바논 군대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장악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장 해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엔 안보리 1701호에 관철자라는 이제 그런 국제법적 이제 명분도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상의 주도권도 확보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레바논이 이거예요. 레바논은 사실상 그 실소유자는 헤즈볼라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도 이제 헤즈볼라 눈치를 보는데 레바논 대표단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즈볼라의 약간 그 외교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군이 완전 철군과 국제사회에 재건 지원을 요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조건을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왜? 보포르 능선을 우리 장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영구적 주동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건 비가역적이다. 일시적이지도 않고 되돌릴 수 없다. 비가역적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계속 남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난 레벨을 주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레바논 정부를 압박할 수 있어. 말로만 헤즈볼라 무장 해제하지 말고 진짜 해라 이거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하라라고 하고 너는 헤즈볼라하고 싸워야 돼. 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몰아붙이는 거죠. 레바논 정부는. 그동안은 약간 헤즈볼라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유약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레바논 정부를 엄청나게 지금 압박하는 게 뭐냐면 헤즈볼라를 방치하면 우리가 계속 공격해서 너네 경제 회복 안 된다. 그러니까 양자택일 해라 이거야. 헤즈볼라를 몰아내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이스라엘과 협조해서 몰아내든지 아니면 기존처럼 경제 위기를 겪어라 이거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레바논도 이스라엘의 어떤 위성국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압박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10월 7일 이후에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힘을 통한 평화를 지금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라반트 지역에서. 그래서 엄청난 성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레바논 정세도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워낙 수권 능력이 없어요. 레바논 정부가. 그래서 나중에 소위 해서 헤즈볼라가 제거되면 그럼 또 여기서 안정이 찾아올 거냐? 그건 아니고 여기 또 과거 수니파와 마론파 기독교와 또 세력이 시아파하고 또 2차 또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전이 상시화되는 곳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볼까요? 네, 이 여인 때문에 지금 미국의 유대인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캐롤라인 클릭이라는 여인을 뉴욕 총영사로 보낼까 아직 보내지는 않았어요. 보낼까 지금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보낸 것도 아닌데 지금 미국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들먹이는 순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클릭이라는 여인이 어떤 인물이길래 미국 뉴욕 총영사로 거론되는 것조차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뉴욕에는 이제 가장 많은 유대계 인구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 성향이고 약간 진보 성향이라고 하죠. 근데 이 네트냐후 총리의 국제 외교 안보 고문인 캐롤라인 클릭은 강경 보수입니다. 이른바 독한 시온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력이 좀 특이한 게 이제 미국 출신 유대계인데
미국 휴스턴에서 태어나서 시카고에서 자랐으면 컬럼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통 미국 관영어고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기존 이스라엘 대사들의 외교관들은 약간 이스라엘 악센트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정통 미국 영어를 구사해서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력 또한 독보적인 게 이제 IDF 장교 출신입니다. 총장교 출신이고 팔레스타인과 협상팀에도 참여할 정도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정통해 있어요. 그리고 내 싱크탱크 연구원을 활동하면서 수십 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스트, 이스라엘 하욤 이런 매체에서 정치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면서 이제 안보 전문가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 투데이 오기 전에 이제 저도 약간 반유대로 오염이 됐었죠. 팔레스타인의 문제로. 근데 여기서 이제 감독님 머리 깨지고서 했는데 두 번째 깨트린 책이 바로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 그렇죠. 원 네이션. 그렇죠.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뭐 그렇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팔레스타인 역사 그 건국 과정부터 했는데 이거는 완전 정통 역사를 정사를 처음 봤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이고 이 사람 글을 제가 많이 인용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어떻게 보면 농객 중에 강경 농객이죠. 그 네트냐후의 안보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람이 뉴욕 총련사로 가니 당연히 이제 시끄럽죠 세상이. 그렇구나. 캐롤라인 글릭 만약에 미국 뉴욕 총영사로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미국을 향한 외교 정책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2023년 10월 7일 학살 이후에 감독님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반유대 테러뿐만 아니라 그 담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뉴욕이 제일 심하고 대학가에서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내에서 이런 비판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외교관들 뭐 하냐라는 거야. 반유대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그 이사관이 이제 공공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칵테일 쇼 바에 가가지고 이거나 마시고 앉아서 그냥 고잠 dum론이나 하고 신사 흉내만 냈지 정작 노선 투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전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외교 무대에서 특히 뉴욕 총영사로 보내는 게 있고 진실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전사다. 전혀 굽힘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타 농객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계 소위 해서 민주당 쪽 저기 뉴욕시리의 그 유대계들은 이제 약간 진보 성향, 민주당 성향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판 대결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일국가 해법이라는 거는 뭐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 원하는 반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왜 이 미국의 유대인들은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글부글 속이 끓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민주당 성향이죠. 좌파라. 그렇죠. 민주당 성향인데 이제 아니라 다를까 하레츠 매체와 타임 오브 이스라엘 같이 약간 중도 왼쪽인 사람들이 이거는 미국 유대계에 대한 뭐 모욕이다, 침뱉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왜냐하면 뭐 과거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뉴욕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반유대주의 앞장서는 이론가들이 대부분 또 유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좌파라고 이제 안 봐줘. 노선 투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지인 뉴욕으로 이제 이 어떤 강골 여전사를 이제 파견하는 거죠, 네트냐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는 난리법석이 난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캐롤라인 글릭의 인맥을 기대하고 또 반기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공화당 또 유대인 연합 RJC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매트 브룩스는 좀 환영하고 있죠. 지금 좌우 유대인이 어딨냐? 미국의 유대인들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시나고그 맨날 테러 당하고 대학가에서 당하는데 좌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10년간 그 노선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캐롤라인 글릭이 이제 딱 들어간 거고 네트냐후에 어떻게 보면 칼이 들어간 거지. 입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입성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설왕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조만간 총영사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잘 모르겠지만 네트냐후 왜냐하면 지금 마가진영에서 터커 카우슨에서 이 반유대가 창궐하는 데 대해서 유대계가 아무것도 대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제 사상전쟁에 붙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핵심 어젠다로 등극이 됐으므로 이제는 그걸 싸울 수 있는 외교관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어요. 파견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심은 나온 것 같아요. 총리가. 그런데 가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지만 확실히 이제 외교 전쟁도 이제 전장터가 됐다라는 거죠. 외교전도. 그러니까 이게 뭐 칵테일 파티나 왔다 갔다 하면서 고단준론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젠 전사의 시대다. 외교도 전장과 똑같다. 헤즈볼라 대처하는 전장과 똑같다라는 게 현지 평가입니다.
조현영 기자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반유대주의가 좀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좀 무식했죠. 근데 이제는 많이 개화가 됐죠. 개몽이 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캐롤라인 글릭의 책 원 네이션 솔루션 예. 있어요? 제가 이북으로 받아와가지고 이북으로 그걸 보고서 이제 좀 약간 읽을만 해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두 권 살 테니까 한 권은 내가 드리고 한 권은 내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